대전에서 듣고 계신 강인숙님 감사해요. 30년 전에 상철이가 내게 큰 빚을 졌지. 노란색 한복을 입은 시골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이름을 부르자 주 총장은 숨조차 삼킨 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의도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초고층 호텔의 30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그 위로 헬리콥터들이 분주히 날아다닙니다. 오늘은 혜성 패키지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호화로운 컨벤션홀 입구부터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주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홀 내부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쏟아내고 벽면에는 ESG 어워드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당당히 걸려 있었어요. 중앙 무대에는 최신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로 혜성 패키지의 성과 그래프들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바로 한상철 회장이었어요. 58살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겨 빗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빛났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혜성 패키지는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7% 증가했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상승하는 곡선들, 초록색으로 표시된 플러스 수치들,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여주는 비교표들, 주주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 부문에서의 혁신이 인정받아 올해 K-ESG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상철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뒤편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손의 주인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노란색 한복이었어요. 화려한 정장들 사이에서 그 노란 한복은 마치 들판의 해바라기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상철이 말을 멈췄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홀 안의 모든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계 카메라도 급하게 줌을 맞추려 했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초점이 흔들렸어요. 마이크를 든 스태프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복 치마 끝자락에는 손바느질로 덧댄 자국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철이가 30년 전에 홀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이 30년 전에 할머니는 한상철 회장을 상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말로 중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촬영 감독이 당황한 표정으로 컷사인을 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무대 위의 상철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홀 중간쯤에 앉아있던 조미경 감사실장이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슬라이드 덮개를 반쯤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52살의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크게 뜨고 노란 한복의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기억의 편린이 스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보본부장인 서도윤은 재빨리 중계팀 쪽으로 손짓을 했어요. 45살의 그는 위기관리 전문가답게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노란 한복 클로즈 금지라고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지만 카메라 감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감독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에로우 브릿지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림이었으니까요. 기업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27살의 장한별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노란 한복 1995년 사진, 약속장, 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팔목에 찬 테이프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방청석 맨 뒤편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당황한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29살의 이도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인상의 그는 회사 직원답게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끄지 마세요. 도연이 속삭였어요. 이분 진짜 주주입니다. 스태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한편 할머니는 여전히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에 약속했지. 약속? 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마치 오랜 옛날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지? 회장님과 무슨 관계인 거야? 30년 전 약속이라니?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이 노란 한복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무대 조명을 받는 주인공처럼 할머니는 그 빛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철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러나 말끝이 흐려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화려한 성과 발표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모든 관심이 노란 한복의 할머니와 당황한 회장 사이의 긴장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손등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가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장한별 기자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큰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홀의 뒤쪽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확히 예정된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노란 한복의 할머니가 다음에 할 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흘 전 오전 8시 10분 같은 호텔의 로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기둥들이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에는 분수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가죽 소파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공간에 윤말순이 나타났어요. 78세의 할머니는 낡은 보자기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흙이 묻은 철제 열쇠 한 다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오래된 것들이어서 녹이 슬어 있었고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가방 안에서는 구형 주민증과 함께 주주 확인서가 들어 있었는데 액면 2000주 1998년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향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는데 노란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 치맛단에는 손바느질로 덧댄 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정성스럽게 기워 입은 흔적들이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레스 코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대장 원본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말순이 가방을 뒤져 주주 확인서를 꺼냈어요.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도장과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휴대용 스캐너로 확인 작업을 했어요. 명의는 맞습니다만 담당자가 머뭇거렸어요. 현장 방침상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한복 치맛단을 내려다봤어요. 정성스럽게 기운 자국들, 오랜 세월 입어온 흔적들이 그녀 자신에게도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주주여요. 그 순간 담당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호텔 직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판독 결과 명의는 맞습니다만 현장 방침상 입장은 곤란합니다. 주주총회는 격식을 갖춘 행사이기 때문에. 말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동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철제 열쇠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열쇠들 중에는 오래전 공장 사무실 열쇠도 있었는데 지금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29살 청년이었습니다. 목에는 해성 패키지 사원증이 걸려 있었고 네이비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매니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주주 명부를 확인했어요. 윤말수님 맞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분 의결권 있고 질의권 있습니다. 제가 동행 보증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행 보증이라니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부 규정 제32조 직원 동행 시 신원 보증 가능합니다. 이분은 합법적인 주주이시고 의결권과 질의권을 가지고 계세요. 드레스 코드보다 주주권이 우선입니다. 말순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젊은이였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말순이 작게 인사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사원 배지를 떼어내서 말순의 가방끈에 달아주었습니다. 로비 검문대 통과 표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서 말순은 도연에게 물었어요. 젊은이 왜 도와주는겨?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주주는 주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내 보았어요. 1995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젊은 남자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은 지금의 한상철 회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30년이 지났구나.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연이 사진을 흘끗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순의 표정에서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화려한 컨벤션홀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양쪽으로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입구에서는 리셉션 직원들이 주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철제 열쇠들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열쇠들은 오래전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유물이었습니다. 사무실 열쇠, 창고 열쇠,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각각의 열쇠마다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말순을 홀 입구까지 안내했어요. 리셉션에서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말순의 좌석은 뒤쪽이었지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도연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말순이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웅장한 스크린, 그리고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주주들. 모든 것이 30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작은 공장의 회의실에서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던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되어 있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의자를 한번 닦았어요. 그리고 보자기를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주주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말순을 힐끗 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여긴 드레스 리허설이 끝난 자리입니다.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방에서 주주 확인서를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0주. 그 숫자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무대 위로 한상철 회장이 올라갔어요. 말수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실무자는 이제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여전히 그 어린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그래프들, 상승하는 수치들, 성공적인 경영 성과들. 하지만 말순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었어요.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총장 내부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황금빛이 노란 한복을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말순이 앉아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시선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말순 옆에 앉은 주주는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값비싼 정장과 구두 그리고 금반지까지 온몸에 불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여긴 드레스 리허설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가 말순을 향해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걸고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마이크 받침대를 한 번 닦았어요. 그 모든 움직임에는 공손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한상철 회장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홀 안의 시선은 이미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노란 한복의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홀 중간 지점에 앉아있던 조미경 감사실장은 멀리서 말순의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길쭉한 모양의 상처 자국이 손등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조미경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15년 전 현장 점검을 갔을 때 본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조미경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바로 이분일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돌보던 그 할머니 말인가?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미경은 신입 감사관이었고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한편 홍보본부장 서도윤은 중계팀과 바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는 45대 중반의 베테랑 홍보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노란 한복 클로즈업 금지합니다. 서도윤이 이어피스를 통해 중계팀에 지시했어요. 전체 샷으로만 잡아주세요. 하지만 카메라 감독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장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울수록 더 보입니다. 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그가 사용해온 프레임 아웃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추려 할수록 더 관심이 집중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자석에서는 장한별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경제기자인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이미 여러 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장, 1995년 8월 17일, 반말의 근거는 한상철 회장의 과거 연결점. 장한별은 팔목에 찬 테이프 레코더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한상철 회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포장 대상 수상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해성 패키지의 각 사업장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본사 건물, 제1공장, 제2공장,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창고 7동의 모습까지. 창고 7동이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불과 1초 정도였어요.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한별의 예리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노트에 창고 7동 마이너스 외 영상에 라고 적었습니다. 말순도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창고 7동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아들 도식이가 일하던 곳, 그리고 사고가 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홀 뒤편에 서 있던 이도현도 그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고 7동은 그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주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한복에 대한 시각적 어색함이었다면 이제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한상철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회장님을 상철이라고 불렀다던데 30년 전 약속이라니 뭔 약속일까?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미경은 계속해서 말순의 손등 흉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손등을 가리키며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조미경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아 수첩에 사람부터라고 적어두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계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란 한복의 할머니에게 호의적이었어요. 할머니 멋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당황하지? 장한별은 이런 반응들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한상철 회장의 발표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중간중간 말순을 힐끗 쳐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말순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위에 올려놓은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샹들리에의 빛이 계속해서 노란 한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말순을 부각시켰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노란 한복이 이제는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화려한 기업 발표회에서 인간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로 변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상철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주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올해 저희 해성 패키지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채 비율을 158%에서 131%로 낮췄고 재무 구조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수년간 공들여 개선한 재무 지표들이 화려한 그래프로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녹색 화살표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채 수치들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노란 한복의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순의 움직임은 천천히 있지만 확고했어요. 스태프가 마이크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고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노란 한복의 치맛단이 살랑거렸고 샹들리의 빛이 그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 임차 창고 7동을 표 밖으로 빼놨지? 말순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SPC로 넘기고 사용권 자산 처리 안 했지?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반 주주가 K-IFRS 16호 같은 전문적인 회계 기준을 언급한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용어로 말이에요. 한상철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채 비율 개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창고 7동의 리스 처리 방식 변경이었거든요. 이것은 대외비로 분류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반영 중입니다. 상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말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 목숨값도 단계적으로 미루나? 마이크의 고무 부분이 딱 소리를 냈어요. 말순이 마이크를 꽉 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주주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IFRS 16호 위반이면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 아닌가요? 임차 자산을 표외로 빼는 게 맞나요? 부채 비율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조미경 감사실장이 급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어 즉석에서 검토를 시작했어요. 52살의 그녀는 회계와 감사 분야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하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창고 7동은 대체 임차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조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작은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영업현금 흐름이 왜 순이익보다 계속 적은겨? 말순이 수첩을 들춰보며 물었어요. 매출 채권 회수일수가 늘었지? 신용 낮은 거래처 늘렸나? 이번에는 정말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상철 회장이 머뭇거렸어요. 이런 디테일한 재무 분석을 일반 주주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더욱이 그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해성 패키지는 최근 몇 년간 매출 확대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늘렸어요. 그 결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졌고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기자석에서 장한별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프 레코더에서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홍보본부장이 재빨리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관심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고 7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회계 처리 방식이 정말 적절한 건가요? 감사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말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숫자는 칼이요. 어디에 쓰는지가 문제지. 그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숫자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미경은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창고 7동의 회계 처리에 정말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한상철 회장은 무대에서 내려와 스태프들과 급하게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어요. 주주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부터 일반 개인 주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회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혹시 과거에 관련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 아닐까요? 말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홀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노란 한복이 더 이상 어색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이도현이 뒤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존경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연결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장한별 기자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에는 이미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훨씬 큰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지만 홀 안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노란 한복의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앉아서 가방 속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말이에요. 휴식 시간이 끝나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노란 한복의 할머니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철 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손을 다시 들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스태프가 더 빨리 마이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황갈색으로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이게 약속장 원본이요. 말순이 그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1995년 8월 17일에 쓴 거지.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말순이 종이를 펼치자 만년필로 쓴 잉크 글씨가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씨였어요. 중계 카메라가 줌을 맞춰 그 약속장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스크린에 글씨가 크게 나타났어요. 윤시댁 도움 없었으면 급여 체불로 공장은 문 닫는다. 사람 먼저 살린다. 장학기금 약속? 서명 한상철. 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거대 기업 회장이 30년 전에 직접 손으로 쓴 약속장이었던 것입니다. 말순이 계속해서 가방을 뒤지더니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1995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앞에서 젊은 남자와 할머니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요. 말순이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저 젊은이가 지금의 상철이고 이 사람이 내 아들 도식이요. 스크린에 사진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젊은 한상철의 모습이 지금의 회장과 똑같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내 어머니 수술비, 공장 산재 응급비도 내가 냈다. 내 생명은 내 빚이요. 그 순간 한상철 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가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이 큰절을 했어요. 은혜를 잊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거대 기업의 회장이 일반 주주 앞에서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그는 주춤거리며 앞으로 걸어오더니 말순과 상철 앞에 섰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고 7동에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홀 안에서 또 다른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동행 보증한 것도 그때 약속이 진짜인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이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젊은이가 그때 그 아이구나. 조미경 감사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조미경이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15년 전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현장 노트에 사람부터라고 내 손으로 쓴 적이 있어요. 조미경이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사람부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사고 현장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숫자나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요.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주주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숫자 말고 사람을 보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말순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약속은 도장보다 오래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홀 전체에 분명하게 들렸어요. 한상철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갖겠습니다. 30년 늦었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장한별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테이프 레코더는 이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인간적인 드라마였어요. 홍보본부장 서도윤도 이제는 상황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감동적인 장면이 회사에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순이 약속장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만년필을 하나 꺼냈어요. 30년 전 그 약속장을 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걸로 약속을 썼지. 말순이 만년필을 상철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약속도 이걸로 써야겠네.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그 만년필은 낡았지만 여전히 잉크가 나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셔서요. 조미경도 말순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감사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동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란 한복의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어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사람으로 쓴다.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해성 패키지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약속 이야기로 마무리된 총회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회 종료 2시간 후 에로우 브릿지 투자회사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어요.
그들은 해성 패키지 지분 7.8%를 추가 매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시에 임시주 주총의 소집을 요구하며 세 가지 안건을 제시했어요. 한상철 회장 해임안, 수익성 낮은 자산 매각안, 그리고 현금 배당 확대안이었습니다. 에로우 브릿지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언론 브리핑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 주총에서 드러난 회계 처리 문제와 과거 경영진의 부실한 리스크 관리는 주주가치 훼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없어요. 한편 주거래은행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신 담당 임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창고 7동의 리스 재인식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해성 패키지의 이자 보상 배율이 2.8에서 1.7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는 기존 대출 약정의 재무비율 약정 조건을 위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비다이자 비용 코버넌트 경보 단계입니다. 여신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리스 재인식 시나리오에서는 약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성 패키지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재무팀에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자사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성 낮은 사업부 정리 등이었어요. 서도윤 홍보본부장은 위기관리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해임한 피해 최소화 프레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감정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에로우 브릿지의 공격적 펀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상철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은폐하고 연기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공개하고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철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이도현이 윤말순 할머니의 말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숫자 뒤 사람부터 보게 해. 그럼 길이 보인다. 상철이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오늘 주총에서 들은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먼저, 약속은 도장보다 오래 간다. 숫자는 칼이다라는 말들이요. 한편 조미경 감사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15년 전 수기 노트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장 점검에서 작성한 메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노트 한 구석에 창고 7동 보강 도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다치지 않게 보강 계획 수립 중이라는 메모와 함께 상세한 안전 개선 방안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회사가 악의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전을 개선하려는 선의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나쁜 게 아니라 용기 없는 선이었어요. 조미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이 발견이 현재 상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장한별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감정적인 스토리와 냉정한 재무 분석을 균형 있게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회계 숫자와 사람의 대화였어요. 기사에는 오늘 주총에서 드러난 회계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선정적인 다른 기사들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순히 화려한 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장한별이 기사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각종 언론에서는 해성 패키지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어요. 대기업 회장 무릎 꿇린 할머니의 정체, 30년 전 약속장의 비밀, 회계 조작 의혹 제기된 해성 패키지 등등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윤말순 할머니를 지지하는 의견들과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주주다. 감동 스토리로 회계 문제를 덮으려는 건 아닌가.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덮어왔구나. 하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 댓글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해성 패키지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한 호재와 회계 이슈로 인한 악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철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말순에게서 받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 만년필을 집어들고 빈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공시 안전 120%, 기금 즉시라는 글씨였어요. 30년 전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약속도 함께 적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에로우 브릿지는 추가 지분 매집을 예고했고 은행은 재무 비율 개선 방안을 요구했으며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숫자 뒤 사람부터 보게. 그럼 길이 보인다. 말순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와 실적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상철의 결심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말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어요. 밤 1시 40분 해성 패키지 본사 40층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여의도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상철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무실에서 상철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윤말순 할머니에게서 받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낡은 만년필이었지만 여전히 잉크가 나왔어요. 상철은 그 만년필을 집어들고 약속장 사본 위에 오늘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제공시 안전 120%, 기금 즉시 집행. 만년필에서 흘러나오는 잉크는 30년 전과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진한 파란색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상철은 그 글씨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성공만 보고 사람을 잃었나? 거울 속의 상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충격과 깨달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도 이제는 구겨져 있었고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30년 전 젊은 실무자였을 때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상철은 책상으로 돌아와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변명과 핑계로 가득한 해명문을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상철은 서도윤 홍보본부장에게 연락했어요.
자발적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서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아직 대응 전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응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돼요. 상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도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는 급하게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해성 패키지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제 주총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상철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기자회견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먼저 어제 주총에서 제기된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창고 7동을 포함한 임차부채 전면 재인식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부채 비율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상철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재인식 후 예상 재무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131%에서 147%로 상승할 것이고 이자 보상 배율은 2.8에서 1.7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모습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보통은 이런 악재를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하겠습니다. 상철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매출 채권 회수일수를 현재 68일에서 54일로 단축하고 신용평가 기준을 재정립하여 리스크가 높은 거래선과는 단계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안전 인력도 120% 충원하겠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산재 예방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계획과 예산도 모두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안전 투자 계획이 나타났어요. 창고별 보강 계획, 안전요원 충원 일정,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식윤 말순 기금을 즉시 설립하여 1차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철이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첫 번째 수혜자는 이도현 직원의 어머니 재활비와 현장 안전 장학금입니다. 기자석에서 장한별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런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제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숫자 뒤 사람부터 보게. 그럼 길이 보인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제 경영 철학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숫자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 고객들,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 여러분까지. 저는 그동안 숫자만 보고 사람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상철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코버넌트 유예와 그린본드 전환 조건 협상을 제안해 왔어요. 안정과 환경 투자를 연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에로우 브릿지도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정보의 비대칭이었는데 이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는 해임안을 추진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 개선 로드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정보 비대칭 해소와 현금 로드맵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임안을 보류하겠습니다. 에로우 브릿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서도윤 홍보본부장도 변화했습니다. 그동안의 위기관리 프레임을 완전히 버리고 투명 브리핑으로 전환한 것이었어요. 내부 메일까지 전체 공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무제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가장 빨리 도착한다. 상철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한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해성 패키지의 파격적인 투명 경영 선언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기업의 진정성 있는 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철은 그날 밤 다시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윤말순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경영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이었어요. 숫자와 사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진정한 숫자의 개선도 따라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달 후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해성 패키지 창고 7동 앞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새로 설치된 철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최신 설비들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작업장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무제의 사업장이라고 적힌 커다란 보드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장도식 윤말순 기금의 명판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창고 앞 작은 공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상철 회장, 조미경 감사실장, 서도윤 홍보본부장, 이도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표들까지 함께 자리했어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노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2달 전 주총에서 입었던 바로 그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란 한복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는 옷처럼 보였습니다. 명판 앞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그 천 뒤에 숨겨진 명판에는 장도식 윤말순 기금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돌아가신 아들과 그녀 자신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것이었어요. 한상철 회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분의 용기 있는 할머니 덕분입니다. 윤말순 할머니께서 3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에 우리도 진정한 약속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기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조미경 감사실장도 한 말씀했어요. 15년 전 현장에서 할머니께 들었던 사람부터라는 말이 저의 감사 철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때의 수기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 노트는 회사의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막의 순간이 왔어요. 상철, 조미경, 서도윤, 도현 그리고 현장 직원 대표가 함께 줄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그들과 함께 줄 끝을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모든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기자 하얀 천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명판이 드러났어요. 장도식 윤말순 기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장 직원들, 사무직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이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편했던 그녀가 재활보조원으로 복귀한 것이었어요. 장도식 윤말순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이제 사람부터 챙기는 회사가 되었네요. 도연의 어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지. 그게 사람 사는 이치요. 한편 혜성 패키지 본사 로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입구 한쪽에 작은 전시 코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윤말순의 약속장 원본, 30년 전 사용했던 만년필, 녹슨 철제 열쇠, 그리고 1995년 흑백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사람으로 쓰고 사람으로 지킨다. 숫자는 결과이지만 사람은 시작이다. 매 분기마다 이곳에서는 약속 낭독식이 열렸어요. 신입사원들과 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30년 전 약속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회사의 철학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해외 고객사와의 납품 지연 위기가 있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깎아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상철은 주총에서 배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도급 단가 인하는 금지합니다. 상철이 임원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공개 캘린더를 통해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3자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비용이 더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거래 덕분에 오히려 고객사에서 ESG 보너스 요율을 적용한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었구나. 상철이 그 소식을 들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무렵 장한별 기자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모아서 기사집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목은 약속의 회계였어요. 숫자와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기사집이 완성되자 장한별은 시골로 윤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작은 집 뒤편의 텃밭에서 겨울 채소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한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기사집을 가져왔어요. 장한별이 정성스럽게 만든 책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말순이 흙을 털고 일어나서 책자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약속의 회계 마이너스 숫자와 사람의 대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야.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장한별이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의 외손자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일에 도움이 되었어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장한별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이냐?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어요. 할머니와 외손자의 재회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족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말순이 가방에서 철제 열쇠를 꺼내어 하늘로 잠깐 들어 보였어요. 그 열쇠들은 이제 녹이 더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금은 숫자였고 여는 건 사람이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가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텃밭에서는 새로 뿌린 씨앗들이 땅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해성 패키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전의 약속이 새로운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추구하던 기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변화한 것이었어요. 그 변화는 매출이나 이익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안정과 행복, 지역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돌아오지 말자. 사람으로 돌아가자. 상철이 최근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제 이 말은 해성 패키지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업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약속은 도장이나 계약서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일깨워 준 것이었어요. 회사는 건물이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노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그 집에 다시 따뜻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성 패키지는 이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숫자와 사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윤말순 할머니의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사람으로 쓴다.